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온 연락이다. 아, 여보세요? 네, 학종훈 선생님 되시죠? 예, 예. 네, 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사건이 예. 이번에 전원위원회 조사 개시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건이 조작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남매는 5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명예회복에 나섰다. 어머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54년이 지난 사건, 그렇게도 명예회복을 원했던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제주 김영중학교 교직원이었다. 당시 김영중학교는 교장에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골 학교는 늘 그렇듯 기부금을 받았다. 일본 교포들이 기부를 자초하고 나섰는데 그 기부자들에게 완공기념식 초청장을 보낸 일이 아버지의 간첩 혐의였다. 기부자 중에 조총련 소속이 있었던 것이다. 억울하게 뭐 일본에서 반국가들 조총련계 교민들의 돈을 잘못 받아서 그런 탈이 나서 억울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직장을 잃으시고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누명이 쓰여져서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말락하고 저희 아버지 그 후유증으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가족들은 곧 고립되었다. 신문 제주신문을 크게 났어요. 방공법 위반, 구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혜정 씨 모친 되시죠. 애를 들쳐업고 이 집 저 집으로 막내. 네, 막내. 정말 실성한 여인처럼 실성하셔서 이 집 저 집 도장 찍으러 다녔어요. 탄원서 받으러. 탄원서 찍어줄 만한 유지댁을 갖다가 가다를 전부 문전박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신문을 내려면 육하 원칙에 정확하게 해서 이래 했었으면은 아버지는 금방 조사만 좀 받고 나오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때 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과연 이 사건이 뭐냐 본질을 들여다봤으면은 시국 사건과 비등하게 무죄로 야 이건 문제가 크다 이 정도 지적이 나오고 상황은 반전돼서 무혐의로 풀려났을 만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과 내지는 분노를 많이 느꼈습니다. 4, 5년 운영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이 아버지 사진도 막 얼굴 막 이상한 얼굴로 나왔죠. 이런 기자들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다 자기를 멋대로들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간첩이라는 건 다 가짜다는 거죠 나는. 저도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그냥 막 뛰어가지고 우리 아들 그 텔레비에 나온 걸 안 비추려고 그냥 와서 이야기도 하고 막 코도 손을 빠고 막 하길래 왜 이러냐고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지금 금방 텔레비에 나왔다고. 뭐 아플 때 없으니까 이제는 2014년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간첩 조작 피해자 김평강 씨. 이거 뭐 방송이고 다 보도시킨 거. 41년 전 신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허구였다. 원아버지는 얼굴 막 이거 막. 가족과의 만남은 첩보 활동으로 둔갑되는 시기였다. 동부도에 갔다 온 것도 네. 이제 그걸 이 북한에다가 말하려고 해가지고 동부도에도 갔다 왔다 하는데 처남 댕기는데 그 뒤가 만난 걸 그냥 그걸 이젠 간첩으로 가서 만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신문에 보도됐어요. 김평강 씨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고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가족들을 따라다녔다. 텔레비에 나오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통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간첩이라는 분을 이 동네에 살게 됐다고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하고 숨는 것이었다. 그렇게 김평강 씨는 간첩으로 조작됐고 가족의 삶은 언론에 의해 파괴되었다. 우리 아들은 그거 보고 쓰러진 것이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냥 까무라치면은 그냥 모르지 얘가. 그걸 그냥 이 텔레비로는 안 보고 다 감춰버리니까 안 봤지만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란 거지 애들도.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파괴된 가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1986년)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광보 씨는 31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갈라진 가정을 봉합하기엔 이미 늦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무죄 받으면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만 오지만 아들 2명은 포기하고 자기 그런 돈 필요 없다. 딸하고 마누라는 받고 아들 2명은 이제 포기하고 그 애들이나 이제 애 엄마나 내게 원망하는 건 뭐냐면은 왜 일본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 원망이 큰 거지. 강광보 씨가 기억하는 언론의 모습은 어땠을까? 강 씨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불법 구금되어 있던 중 기자들을 처음 만날 기회가 있었다. 느닷없이 모욕하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에 인터뷰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지 자기가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고 기자들은 촬영만 하더라고. 수사관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어때서 한국에 들어왔냐? 한국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대강 그 각본이 짜 있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미리 짜는 대로 뭐야 하면 예 이렇게만 대답한 거지. 간첩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세상으로서 완전히 고립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 받고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까지 학교도 못 다니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된 데는 언론의 보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언론이 마음과 역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 언론 보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자기 이웃, 자기 친척에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을 또다시 2중, 3중의 어떤 피해를 입힌 것이죠.
일제강점기와 전쟁, 분단과 독재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만물상이 됐다. 간첩 조작은 대표적인 국가 범죄며 언론은 적극적인 가해자였다. 이런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는 일에 언론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 의식이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조금 전에 타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국내 언론은 대대적으로 그의 일생을 회고하고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평가했다. 특히 만델라가 과거사 정리를 위해 선택한 진실과 화해 정신을 집중 조명했다. 백인 정권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 27년 동안 투옥됐던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된다. 그런 만델라가 우선 직면한 것이 과거사였다. 당시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였다. 만델라는 독재에서 민주로 전환하는 시기에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고 정의를 세울 것인가 고민했다. 남아공이 과거 청산과 미래 설계를 위해 지난 95년에 만든 고민 끝에 선택한 방식이 진실화해위원회였다. 대원칙은 철저한 진실 규명이었고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를 전제로 피해자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만델라는 이 과정을 진실화해위원회 안에서 이루려 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청문회나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해자로서 자기 진실을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이제 사면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까지도 가졌던 거죠. 적폐가 잔존하고 있던 검찰과 법원을 우회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안에 3개 소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커미티가 3개였는데 거기에 이제 진실규명 그리고 이제 보상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복권에 관련된 이런 3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만델라 사망 후 한국 언론은 그의 민주주의 실천을 강조하며 그리워했다. 그렇다면 언론은 청산되지 않은 대한민국 과거사에 대해서도 만델라 정신에 맞게 행동해 왔을까?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안기관들이 자진해서 과거사를 반성해라고 하는 그 기획 아이디어는 국정원이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으로 8월 15일 날 기념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노 대통령의 사실상 중재안이거든요. 더 이상 이걸 이제 옛날처럼 부인하고 버틴다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과거 국가범죄를 저질렀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민권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타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자. 그리고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개별 기관들의 자발적 조사를 넘어 법에 근거한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위해 만델라가 채택했던 진실화해위원회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동아일보가 먼저 만델라 방식의 과거사 정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모델이 일제 36년에 이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다층적 갈등 구조를 형성해온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미 대부분 역사가 돼버린 과거사를 규명과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식의 과거사 청산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 국가 범죄의 피해가 적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현대사를 아르헨티나나 남아공과 비교하면 성공한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독재에 의한 희생자는 아르헨티나나 남아공에 비해 훨씬 적다. 과거사 정리는 갈등만 증폭시킬 뿐 덮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제 와서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의 칼럼. 한국을 기록문화의 후진국으로 단정하며 법에 가해자를 사면한다는 명시적 보장을 하라고 사실상 요구한다.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면 처벌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다. 그러나 남아공처럼 정치적 범죄로 인정되면 사면을 보장한다는 식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기조에 조선일보도 가세한다.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이 확정한 사건까지 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고 아직 생존해 있는 관련자들이 적지 않아 당사자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얼마 후에는 반대 논리로 과거사 정리를 우려한다. 조사 활동이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것 같다. 우선 당사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그 수많은 엉뚱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잘못되어 있는 권력을 누려가든 이걸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공처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진실은 알아야 되겠다. 그 대신 그 진실에 책이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피해자들이 용서하겠다. 용서해서 이제 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화해롭게 나가자. 이게 과거사 정리의 철학적이고 문명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인데 끝내 이것을 거절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반대로 다른 언론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전제로 한 화해, 그리고 조속한 과거사 정리를 강조했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의 통합과 공동체의 규범은 세워지기 힘들다. 과거사 규명은 밀린 숙제인 셈이다. 진실, 화해. 2005년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으로 위원회에는 진실 규명에 대한 권한만 주어졌다. 다음은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만델라의 진실화해위원회와는 이름만 같을 뿐 근본적으로 달랐다. 근데 물론 법안 자체는 원래 이렇게 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법안은 원래 시민사회단체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의 요구도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제도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것은 남아공을 순화시킨 형태,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권한은 사법부에 넘겼다. 이는 후일 과거사 정리가 다시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문 왜 합니까? 법원 가서 유죄 판결 받아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받아준 데가 법원인데 무슨 특별법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 그 법원에 가서 피해자들이 그 법원에 다시 가서 재심을 신청하고 억울한 거 그 배보상까지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송기인 신부가 결정됐다. 송기인 위원장입니다. 송 신부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등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적극적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권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송 신부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조선일보 사설. 사관의 중요성이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송 신부는 한마디로 부적격이다. (1년) 반 뒤 전면을 할애한 인터뷰 보도에서 송 신부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다. 과거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은 계속됐다. 운동권, 제야단체, 좌파, 진보 등 위원회가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간다. 각종 위원회들이 난립돼 있고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된다. 조선일보가 전면에 나서는 일이 발생한다. (1987년) 115명이 희생된 칼 858기 폭파 사건. 대선 하루 전 김현희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지만 김 씨는 보름 만에 사면됐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대한항공
항공기 바로 8기 잔해로 보이는 미얀마 바다에서 칼기 잔해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돼도 정부는 조사 의지가 없었다. 사건에 대한 의문만 간직한 채 시신항구 찾지 못한 유족들이었다. 또 인양된 물건들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김일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절대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첫째는 뭐 물증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15명이라는 그 희생자만 분명한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2003년 말 지상파 3사는 칼기 폭파 사건의 의혹들을 연이어 보도했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최초 수사가 김현희 씨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 안기부의 첫 수사 결과 발표에 나타난 김현희 씨 행적, 새로 발견된 기체 파편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등을 확인하려 했다. 김현희 씨에 대한 직접 취재를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국정원 과거사위,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칼기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칼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끝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부분을 안고 있었고, 동백님 사건 같은 경우에 조작된 간첩 사건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 간첩으로 이미 확정 판결 받은 것들이 결국은 공안기관이 조작해 낸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국정원은 조사 대상 가운데 칼기 사건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때 우리 과거사위원 조직에서 회의할 때 국정원장 얘기가 뭘 조사하든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다 협조하겠다. 반드시 칼 사건을 조사해달라. 그리고 조사한 사실 그대로 발표해달라. 김현희 씨에 대한 조사가 남았지만 김 씨는 조사를 거부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범이라는 기존 결론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안기부가 폭파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칼기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옳은 말도 할 사람이 해야 말이 되는 법이다. 칼기 폭파 음모론은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소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몽유병 증세와 같은 수준의 얘기였다. 정권이 바뀌고 2008년 말 조선일보에 김현희 씨가 한 보수 인사에게 썼다는 편지가 등장했다. 김 씨는 지상파 3사의 보도는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국정원과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국민 세금을 빨아먹었던 과거사위원회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연약한 한 여성을 박해해왔던 권력 테러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총대를 앞장서 메운 방송 3사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나는 그런 식의 대치기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지금도 놀랍고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김현희를 조사하려다가 본인이 거부해서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김현희를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김현희 진술을 통해서 당시 안기부가 칼기를 폭파시켰다. 네가 그렇게 진술을 해달라.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김현희를 부르니까 김현희가 나는 그런 진술을 못하겠다 해서 조사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과거사위가 사건을 왜곡시키려다가 실패했다. 이게 시나리오인데 신문의 일면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첩, 무슨 집단 간첩 해서 국민들을 속였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계속된 부정적 보도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보수 언론들이 과거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알게 모르게 보도를 하고 제일 웃기는 것은 이것 때문에 세금이 얼마가 낭비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여론을 몰아가니까 일반 대중들은 국민들은 과거사 때문에 나라 혼란스럽다. 국민 통합을 해친다. 가해자나 가해 기관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구했을 때 초기에는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데 여론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항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항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관련 기관은 내놓을 자료도 안 내놓고 숨기고 2010년이 되자 진실화해위원회에는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가 됐다. 그 해를 끝으로 위원회는 서둘러 문을 닫았고 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도 사실상 중단된다. 과거사 정리는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도 과거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재심으로 무죄가 난 분들한테 이제라도 좀 뭐 사과를 하겠다. 사과를 왜 너는 할 사람이 안 없겠지. 왜 대구 간 사람들 고생을 하면 찾아다니면서 피곤하냐냐? 이 대구 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 그 사람이 내한테 사과를 해야죠. 조사해보고 지팡이본 게 딱딱한 칩이다. 홍구직 법원이지 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추워도 당신이 간첩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이만큼 넣고요. 보안사의 직원이 딱 검사패 와 있는 거예요. 이병규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검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형이 얼마 떨어졌냐면 무기가 떨어졌어요. 법치 국가에서 물증은 하나도 없는데 심증만으로 어떻게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와, 검사님 앞에서 그거를 부인을 했더니 때려요. 꽁꽁 묶인 완전히 꽁꽁 묶이고 있는 아무 조안도 못하는 그 어린 학생을 갖다가 이 새끼 거짓말하고 그걸 실망도 하고 그걸 검사실에서 맞는다는 게 쇼크잖아요. 고문을 폰으로 했죠. 판사님, 우리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기고문, 물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아니 고문을 어떻게 받았어? 그런 식으로 물어볼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냥 그 세 분이 그 김환식 그 촌리 했던 판사님도
그냥 뭐 표정 하나 변함도 없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진짜 쇼크를 받았죠.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6건이네요. 지금 다 재심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87년도에 민주화가 될 때 민주화가 제대로 됐었으면은 감옥을 갔어요. 사실은 감옥을 안 가더라도 옷 벗고 법원을 떠났어야 할 사람이죠. 사람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법 이전에 그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진짜 그게 없어. 내 검찰한테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들어도 원이 없겠어. 분노의 마음은 난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그런 국가 체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어야 또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두드려 맞고 그냥 날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건이 날조된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화해가 있고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간첩 조작의 가해자였지만 공소시효를 들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누군가 어떤 행동을 인도에 반한 범죄니까 공소시효 없다는 것이 국제 관습 인도법이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나 이 헌법에 따라서 이 사람 기소하겠다라고 기소한 사람이 없었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기소했다면 또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내린 판검사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구제를 해야 할 시기 요직에 있었다. 검찰과 법원은 자발적인 과거사 정리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 같은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를 만들어서 자체 반성문 써라 할 때 우리는 뭐 그냥 갖고 올라오는 거 처리만 했습니다 하고 기억도 안 만들어.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변명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0년인가에 조사한 결과를 최후로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어느 기업 30년사 이런 기업 역사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의 사법부 역사책 만들어내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지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납북 귀환어부 김성학 씨. 오징어 잡이를 나갔다 납북돼 1년여 만에 돌아왔다. 그때 나이 20살이었다. 귀환 13년 뒤 경찰에 연행돼 갔고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김 씨 앞에 나타났다. 이 살 타는 냄새가 걔네들이 20분을 못 견뎌. 그 냄새 때문에 교대 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아니 회사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안 돼. 72일 고문 끝에 간첩죄로 기소됐다. 1986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았다. 잘 제가 듣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고문을 받으면서 이쪽 귀에 이 싸다구니 맞은 게 이제 이 조막이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귀는 완전히 이제 맛이 가버렸고, 이제 그 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 친구인 김 씨는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고문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기 조상기 만들어 나온 바람에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상금의 이자를 산정하는 시점을 대폭 줄였다. 저는 그건 비인도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급해놓고 배도를 받는 건 사법부가 자기들 어제 일어난 일처럼 증명 수준을 까다롭게 가져가고 왜 권리 행사 안 했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과거사는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게 이제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네. 10년 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2010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납북 귀환 어부들이 당한 피해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납북어선 109척에 탔던 어부 982명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동해안 지역 납북 귀환 어부 1,500명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숫자는 3분의 2 정도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거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 무엇보다 숨어버린 피해자들을 찾아내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다. 그만큼 정확히 형 말씀대로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통을 자식에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사관 사건이라든가 여순반란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자제분들이 그냥 숨지고 여태까지 산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에 강원도도 진실화해위원회에 협력하며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납북 피해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사과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 당시에 공포감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모시고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피해가 뒤늦게나마 구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많이 썼어요, 진짜. 수고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피해 입으셨던 또 그리고 떠나가셨던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한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엄경전 선배님이 계신데요. 저 속초에 내려가면 이 형님이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걸 찾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전직 기자인 엄경선 씨는 기자 시절부터 납북 귀환 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 범죄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보면은 그 선언도 한 20년. 사실 한 건도 이 일기 진실규명위원회에서는 다루질 못했던 거죠. 1차 진실 규명위원회 그 조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아쉬워했던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북에 납북되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단으로 인한 어떤 피해자를 우리 국가가 또 다시 간첩으로 내보는 거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정체성하고도 좀 관계되는 문제죠. 강원일보 등 지역 언론도 피해를 적극 보도하며 진실 규명에 참여하고 있다. 간첩 조작 사건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나는 간첩이요, 나는 간첩의 자식이요, 간첩의 가족이요 이렇게 보도가 난 후에 이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서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언론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라도 조금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런 또 일환에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납북 귀한 어부들이 당했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의 현재는 과거사 정리에서 진정한 진실과 화해가 무엇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프로페셔널 정신을 갖고 저희같이 아마추어를 사랑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인텔리겐저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사기획자 그것도 생각해보시죠. 막 얼굴을 이상하게 나왔더라고. 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장이 조상기 만들어 나온 바람에 그게 오징어 장이. KBS